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멸문시키고 3대에 걸친 영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조선 중종 연간에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다. 저놈은 역적의 상이다. 5살. 꼬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 양반의 최후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종 15년 경상도 안동 땅의 이야기입니다. 안동부 서쪽 골짜기에 자리한 송림마을은 대대로 양반 사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기와를 얹은 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송씨 문중의 종가였습니다. 송판서댁이라 불리던 그 집은 3대에 걸쳐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고 당대 가주인 송인걸은 한성에서 2조 참의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송인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송기명은 26의 나이에 이미 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글재주까지 뛰어나 주변에서는 앞으로 정승자리까지도 넘볼 인물이라 평했습니다. 차남 송기원은 형보다 4살 아래로 아직 과거는 보지 않았으나 문장력만큼은 형 못지않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골이 있었습니다. 송기명의 어머니는 송인걸의 정실 부인 전주 이씨였습니다. 반면 송기원의 어머니는 천출 출신의 첩이었습니다. 비록 송인걸이 총애하여 안채에 함께 거처하게 했고 송기원을 적자와 다름없이 키웠지만 가문의 어른들과 종친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서얼은 서얼이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글을 잘 쓴들 어미의 신분을 어찌 속이겠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송기원이 길을 지나가면 아낙네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조차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송기원은 견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형의 우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기명은 친동생처럼 송기원을 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읽고 밤새 시를 지으며 우애를 나눴습니다. 기원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나의 동생이다. 내가 벼슬길에 오르거든 반드시 너도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하마. 송기명의 이 약속을 송기원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송림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거지 모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온통 종기로 뒤덮인 병신이었고 아들은 고작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움막을 짓고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냥이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 얼굴에 난 것이 천연두가 아니라 나병이라던데. 맞아. 내 먼 친척이 의원인데 한 번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나병이면 우리 마을에 역병이 돌 수도 있지 않나? 저런 것들을 왜 관가에서 쫓아내지 않는 거야? 마을 유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 모자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 이방이 나서서 쫓아내려 하자 그 5살 꼬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방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3달 안에 죽는다. 이방은 화들짝 놀랐지만 곧 비웃으며 꼬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하지만 정말로 정확히 2달 20날째 되던 날 그 이방은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범상치 않다더니 혹시 저것이 귀신의 자식이 아닐까? 아니면 전생의 도사였던 게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은근히 그 꼬마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송인걸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성에서 몇 달간 머물다가 쉬러 온 것이었습니다. 송기명도 함께 내려왔고 송기원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고 마을 사람들도 축하를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송인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 땅을 거닐며 집안의 앞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명아, 들리는 말로는 내가 대사관 어른께 눈에 들었다지. 아직 부족합니다, 아버님. 겸손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약점이 되느니라. 당당히 내 재능을 드러내거라. 세 사람이 당산나무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움막에서 그 꼬마가 뛰어나왔습니다. 해진 옷을 걸친 아이는 맨발로 뛰어나와 송인걸 일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송기명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역적의 상이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송인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기명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꼬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송기원은 황급히 꼬마를 밀어냈습니다. 이놈,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하지만 꼬마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 얼굴에 역적의 기운이 가득하다. 이마에 핏빛 기운이 맺혀 있고 눈동자에 살기가 서려 있다. 저자는 반드시 역모를 꾸민다. 송인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미친놈을 끌어내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꼬마를 끌어냈습니다. 꼬마의 어머니는 움막에서 기어나와 아들을 끌어안으며 빌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리. 아이가 미쳐서 그런 겁니다. 제발. 하지만 송인걸은 냉정했습니다. 당장 저것들을 마을에서 내쫓아라. 해지기 전에 사라지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그날 저녁 거지 모자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방의 죽음을 예언한 아이가 또다시 내뱉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가. 송 도련님이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저 아이가 틀린 적이 없잖아. 소문은 마을 안에서만 속삭여졌습니다. 감히 송씨 가문에 대고 역적 타령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송기명은 다시 한성으로 올라갔고 송인걸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송기원만 고향에 남아 집을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송기명이 역모에 연루되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한성에서 일어난 권신들 간의 암투 속에서 송기명은 윤씨 일파에 가담하여 반대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변한 사람은 송기명의 동료 관료였고 증거도 나왔습니다. 송기명의 친필로 쓰인 서신이 압수되었고 그 안에는 대비 마마의 외척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정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금부의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송기명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함께 연루된 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송기명은 역모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그것도 능지처참. 소식을 들은 송인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혼절했습니다. 송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3대에 걸친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재산은 모두 정몰당했습니다. 송기원은 고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형님이 역모를?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무리 부인해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압수해 갔습니다. 종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하인들도 도망쳤습니다. 송기원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송인걸의 정실 부인은 한양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중종 17년 10월 20날 송기명은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28배 나이 한창 꽃 피울 시기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안동에 전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예언이 맞았구나. 역적의 상이라고 했지. 그럼 그 아이는 정말로. 두려움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동시에 송씨 집안에 대한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송기원은 무너졌습니다. 형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통을 통해 송기원은 사건의 배후를 알게 되었습니다. 송기명은 실제로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모를 막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윤씨 일파가 실제로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고 송기명은 이를 알고 고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챈 윤씨 일파가 먼저 손을 써서 오히려 송기명에게 역모의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 친필 서신은 위조되었고 증인들은 매수되었으며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송기원은 이를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송씨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었고 누가 역적의 동생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나서다가는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송인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송기원의 어머니도 곧 뒤를 따랐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입니다. 1년도 안 되어 송기원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빼앗겼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집터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송기원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을 쓴 채 매일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꾸리던 어느 날 밤 송기원은 문득 그 꼬마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저놈은 역적의 상이다. 그 예언이 맞았다는 사실이 송기원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송기원은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 송기원은 경주 땅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양반이었던 신분도 학식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볼 수 없었고 벼슬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송기원은 떠돌이 선비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글을 가르쳐주고 밥을 얻어먹거나 편지를 대신 써주고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농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형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방법이 없다는 것.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송기원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송기원은 경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 은자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자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점을 쳐주기도 하며 가끔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은자가 하는 예언이 신통방통하게 맞는답니다. 이 마을 김부자가 파산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석 달 만에 망했어요. 또 박신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과연 아들이었지 뭡니까? 송기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은자가 그때 그 아이가 아닐까? 다음 날 송기원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암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움막에 가까웠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송기원이 다가가자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송기원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 꼬마 송기명을 역적이라 외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너구나. 아이는 송기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송 공자님. 송기원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뭘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 형이 역적이 될 줄을?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봅니다. 뭘 본다는 거냐? 사람의 운명을. 얼굴에 새겨진 미래를. 송기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알고 있느냐? 내 형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역물을 꾸민 게 아니라 역물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의 운명에 죽음이 새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역적이라 했느냐? 송기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담담했습니다. 역적의 상이라 함은 역물을 꾸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마에는 억울한 죽음이 새겨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송기원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송기명은 역적이 아니었지만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 예언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막을 수 없었단 말이냐? 내 형의 죽음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준비할 수는 있지요.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냐? 송 공자님. 아이가 송기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의 운명에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의 길, 또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날 밤 송기원은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석 달 전 병이 깊어져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혼자 이 암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느냐?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가끔 점을 봐주는 대가입니다. 이름은 뭐냐? 이름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름을 가지면 운명에 얽매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아이로 살라고 하셨지요. 송기원은 이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토록 어린 나이에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다음 날 아침 송기원이 떠나려 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송 공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스스로를 살립니다. 선택은 공자님의 몫입니다. 송기원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송기원은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를 찾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윤씨 일파의 하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관료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윤씨 일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석보의 집에 출입하던 서리가 있었습니다. 그 서리는 당시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었고 위조 서신을 작성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송기원은 그 서리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송기원이 찾아갔을 때 서리는 누워서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송기원은 서리의 머리맡에 앉아 물었습니다. 송기명 선비를 아시오? 서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송나리. 억울하게. 제가 서신을 위조했소. 증거가 있소? 제 방 벽장 안에 초고가 있소. 그리고 윤 영감한테 받은 돈. 은자 30냥. 송기원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서리의 방을 뒤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위조 서신의 초고 윤석보의 친필로 쓰인 지시 편지, 그리고 은자까지.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송기원은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의금부에 가면 됩니다. 형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그 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송기원은 고민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나가면 윤씨 일파는 몰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족은, 자식들은, 죄 없는 사람들까지 연루되어 고통받을 것입니다. 형의 죽음처럼. 송기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새벽녘 송기원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기원은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금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사원부의 한 관료를 찾아갔습니다. 그 관료 김지평은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송기명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송기원은 김지평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김지평은 증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송나리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줄은 알았지만 증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형님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평이 송기원을 보았습니다. 윤씨 일파는 여전히 세도가 큽니다. 이 증거를 들고 나가면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가문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송기원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형님의 명예만 회복될 수 있다면 윤씨 일파를 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김지평은 놀란 눈으로 송기원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윤석보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십시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지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김지평은 윤석보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송기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석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석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나리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일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벌을 받아야지요. 송기원 선비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속죄할 기회를. 윤석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소를 올리십시오. 송기명 선비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것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밝히십시오. 당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실만 밝혀주십시오. 윤석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이 당시 조사에 관여하면서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송기명의 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윤석보가 제출한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3개월의 조사 끝에 송기명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중종 22년 7월 송기명은 신원되었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왕은 송기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집안의 재산을 돌려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송기원은 한양의 작은 객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형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송기원은 기뻐만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이미 죽었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송기원은 형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형님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듬해 봄 송기원은 다시 그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경주 뒷산의 암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조금 자랐지만 여전히 말수가 적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송공자. 내가 옳았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택해야 한다고 했지.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자님의 운명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무슨 길이냐?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송기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살린다는 거냐? 육신을 살리는 것만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리고 명예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송기원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송기원은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씨 종가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집안의 재산을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송기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송도련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형님의 누명이 벗겨졌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송기원은 옛 명예를 되찾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집터를 정리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양반 종가가 아니라 서당을 지은 것입니다. 이곳은 모든 아이들에게 열린 서당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라니요?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상놈의 자식도 천민의 자식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신분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반발했습니다. 천민과 상놈의 자식을 가르친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송씨 가문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소? 하지만 송기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조작된 누명 때문에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분과 권력이 사람을 억누르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서당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민 부모들은 감히 양반의 서당에 자식을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기원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너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 저 같은 것이 글을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글을 알면 세상이 넓어진다. 내 삶이 달라진다. 와서 배워보지 않겠느냐? 처음 등록한 아이는 딱 셋이었습니다. 한 명은 백정의 아들, 한 명은 농부의 딸, 한 명은 떠돌이 거지였습니다. 송기원은 그 세 아이를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천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천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배우고 노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 선생이 천민 자식들도 가르친다더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받아준다더라. 게다가 학비도 받지 않는다더라.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당에는 2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50명이 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송기원의 서당은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송기원은 가문의 수치다. 양반의 채통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저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송기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송기원은 다시 경주로 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암자에 가보니 아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한 노승이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노승이 대답했습니다. 떠났습니다. 3달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이것을 남겼습니다. 노승이 편지 한 통을 건네줬습니다. 송기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송 선생님께. 저는 이제 떠납니다. 제 운명도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복수가 아닌 구원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 능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라고. 저는 선생님께 필요한 말을 했고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선생님의 서당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관료가 될 것이고 한 명은 학자가 될 것이며 한 명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마이너스 이름 없는 아이 올림. 송기원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희망.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송기원의 서당은 이제 경상도에서 가장 유명한 서당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관료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고 어떤 이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어떤 이는 상인이 되어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송기원은 이제 5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송기원은 서당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형님께 떳떳합니다. 복수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않았고 대신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한양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송기원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니 관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송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원부 지평 박문수라고 합니다. 임금께서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송기원은 놀랐습니다. 임금께서요? 왜 저를 찾으십니까?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치며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고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크게 감동하시어 선생님을 한양으로 모시라 명하셨습니다. 송기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저는 이곳이 더 필요합니다. 선생님, 조정에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길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는 송기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가 돌아간 후 송기원은 다시 서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이의 지신. 송기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송기원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스승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수십 명의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송기원은 제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랑이다. 선생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됨이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예, 선생님. 그리고 서로를 돌보아라. 세상은 약한 자를 짓밟지만 너희는 서로 지켜주어라. 제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기원의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송기원이 죽은 후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서당은 계속 운영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송기원의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었던 첫 제자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농부의 딸이었던 둘째 제자는 결혼 후에도 마을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거지였던 셋째 제자는 관료가 되어 억울한 백성들의 송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변화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100년이 흐른 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옛날 송기원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역적의 동생이라는 낙인을 쓰고도 복수가 아닌 희망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르친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고 그 변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어떤 아이가 있었다.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는 송기명을 보고 역적의 상이라 했고 그 예언은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해 송기원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를 예언의 아이라 불렀고 가끔 어디선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전설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지 30년이 흘렀을 무렵 경상도 한 마을에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기원의 서당을 졸업한 제자 중 하나였던 이천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놈 출신이었지만 송기원에게 배워 글을 익혔고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큰 상단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이천복은 재산을 모으자 스승의 뜻을 따라 고향에 또 하나의 서당을 세웠습니다. 역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비난했지만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이천복을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주인장을 만나고 싶소. 제가 주인입니다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이천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5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을 것이오. 이천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의 상단을 노리는 자가 있어. 그 자는 당신을 파멸시키려 거짓 고변을 준비하고 있어.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있어. 노인은 이천복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경쟁 상단의 주인이 이천복을 시기하여 관가에 뇌물을 주고 밀무역 혐의를 씌우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증거까지 조작해놨고 보름 후에 고발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시오. 그리고 사원부의 박문수 대감을 찾아가시오. 그분께 모든 사실을 말하고 먼저 조사를 요청하시오. 그러면 오히려 거짓 고변을 꾸민 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오. 이천복은 노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한양으로 올라가 박문수를 찾아갔고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박문수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과연 노인의 말대로 경쟁 상단의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이천복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직한 상인으로 조정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노인은 누구였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천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 전설의 예언자?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각지에서 들려왔습니다.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농부를 구한 어린아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충청도의 한 고을에서는 역병을 예언하고 대비책을 알려준 소년이 있었으며 강원도의 한 산골에서는 홍수를 미리 경고한 젊은이가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나이도 생김새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의 운명을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악용하지 않고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그 예언의 아이가 여러 사람에게 능력을 전해준 것이 아닐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나타난 곳마다 억울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약한 자가 보호받았으며 부당한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50년이 흘렀습니다. 송기원이 세운 서당은 이제 수백 개의 서당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 서당을 세웠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비난받았던 일이 이제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글을 배우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람? 사람됨이 중요하지 태어난 것이 중요한가? 물론 여전히 신분제는 견고했습니다. 양반과 상놈, 양인과 천민의 구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아는 상놈이 글을 모르는 양반보다 존중받는 일이 생겼고 덕을 갖춘 천민이 방탕한 양반보다 신뢰받는 일이 생겼으며 능력 있는 서얼이 무능한 적자보다 중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기원이 죽은 지 10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서 특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송기원 선생을 문묘에 배양하라.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문묘 배양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성현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은 반발했습니다. 서얼의 동생을 문묘에 배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오. 그자가 한 일이 무엇이오? 천민을 가르친 것뿐이지 않소? 하지만 임금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송기원 선생은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인재가 배출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다. 이것이 성현의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조정의 신하들도 하나둘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송 선생의 제자 중 많은 이가 지금 조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입니다. 송 선생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평생 글자 한자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송기원은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서얼의 동생, 역적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100년 후에 성현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배양식이 거행되던 날이었습니다. 안동의 송기원 서당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송기원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나이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양반부터 상놈, 천민까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맑은 눈과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은 송기원의 영정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송 선생님, 저는 당신이 심은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랐는지 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본 적이 없는데. 소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수 대신 희망을 택했고 증오 대신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꿨고 100년 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하는 말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구나.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송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사는 방식에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소년의 말에는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선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송 선생님처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변화가 모이면 세상이 바뀝니다. 소년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군중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쫓아갔지만 소년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였을까? 혹시 그 전설의 예언의 아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서당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송기원의 첫 제자였던 백정의 아들, 이제는 90이 넘은 노인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곧 선생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멸시받으며 살았던 어린 시절. 글자 하나 배우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날들. 그러다가 송기원 선생을 만났던 그날. 너는 천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천한 사람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되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신분 때문에 의원이 될 수 없었지만 선생님의 추천으로 의관의 제자가 되었고 끝내 실력을 인정받아 민간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0년 그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천민도 가리지 않고 치료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치료해줬고 약값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직접 지어다 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 사람이야. 신분은 천했어도 마음만큼은 성인이지. 그가 백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조차 그를 존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송기원 선생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선생님.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곧 뵙겠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노인은 평온히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치료해준 사람들, 그에게서 배움을 얻은 사람들,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천민도 함께 모여 그를 애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인처럼 사셨지. 저분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의 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평생 바랐던 대로 송기원 선생의 묘 옆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의원님. 선생님 곁에서 편히 쉬십시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송기원의 가르침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서당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서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신분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 풍토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변화는 더뎠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신분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송기원이 심은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 어느 대학의 강의실에서 한 역사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했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기원입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송기원은 역적으로 몰린 형의 동생이었지만 복수가 아닌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송기원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형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송기원에게는 예언의 아이라는 존재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이고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아이요? 네. 송기명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아이인데 송기원에게 복수가 아닌 구원의 길을 택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죠.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기원의 선택이 조선 사회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그의 서당 출신들이 조선 후기 개혁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분제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송기원이 없었으면 조선이 달라졌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백 년에 걸쳐 파급 효과를 낸 좋은 예시죠.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교실을 나갔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한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응. 송기원이 복수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윤씨 일파를 무너뜨리고 끝났겠지. 또 다른 비극만 생겼을 거고. 맞아. 그런데 희망을 선택하니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이야? 복수나 증오가 아니라 희망이나 사랑을 선택하는 거. 그게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송기원처럼. 그날 밤 캠퍼스의 한 벤치에서 그 학생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송기원 선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형이 억울하게 죽고 가족이 모두 죽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학생은 문득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복수와 희망, 증오와 사랑. 무엇을 택하든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당신 이후의 세상을 만듭니다.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청이었나?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송기원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복수와 희망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증오와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 이후의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송기원은 희망을 택했습니다. 복수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지 않고 교육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수천 명을 살렸고 그 영향이 수백 년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말합니다. 예언의 아이는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시대마다 모습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언한다고. 복수가 아닌 희망을 택하라.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하라.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됨으로 판단하라.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송기원처럼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수입니까? 희망입니까? 증오입니까? 사랑입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송기원이 그랬던 것처럼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사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한 사람의 덕행은 100년을 간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만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다. 이것이 송기원이 보여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끝으로 송기원의 서당벽에 새겨진 글귀를 전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늘이 정하는 것도 왕이 정하는 것도 양반이 정하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행실이 정하는 것이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사람됨은 살아가며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오직 바르게 살기를 힘쓸지어다. 이 글귀는 지금도 안동의 송기원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놈은 역적의 상이다라는 예언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5살 꼬마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송기명은 역적의 상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역모를 꾸민 역적이 아니라 역적으로 몰려 죽은 억울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 죽음은 동생 송기원으로 하여금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희망을, 증오가 아닌 사랑을. 그 선택이 수천 명을 살렸고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그 비극을,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송기원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